우크라이나 의회는 미하일로 페도로프의 사임 이후 새로운 국방장관 임명에 대한 표결을 끝내 진행하지 않았고 그냥 한 달 동안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국방장관 없이 남게 되었고 비록 젤렌스키가 서둘러 직무대행 장관을 임명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8월 18일까지 모이지 않을 예정이며 이는 새로운 국방장관을 임명할 사람도 장소도 없다는 뜻입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해임되었고 아직 제대로 된 후임자는 없으며 임시로 예브게니 흐마라가 그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말류크가 해임된 후 우크라이나 보안국장 직무를 반년 동안 임시로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러시아가 일주일 내내 오데사와 항구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하늘에 꼭 필요한 패트리엇 미사일이 세계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류터는 전날 페도로프에게 행운을 빌었지만 사임에 대해선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대통령이 새로운 국방장관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현재 전선과 하늘방어 문제에 어떤 구체적인 위협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하나씩 따져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배치이고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구독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연대기 순으로요. 7월 14일,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전략을 새롭게 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내각을 해임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한 사람, 즉 국방부 장관 미하일 페도로프를 개인적으로 해임하지 않고 내보낼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정부 전체가 물러나고 이후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새 내각 명단에 넣지 않으면 됩니다. 7월 15일 이 결정이 확정되고 페도로프는 새 내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베르오브나 라다는 세르게이 쿠레츠키를 새 총리로 인준하지만 국방부 장관 임명에 문제를 겪습니다. 후보로는 이고르 클리멘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현 내무부 장관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지연되었고 베르오브나 라다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임무는 임시로 우크라이나 보안국 전임국장 대행이었던 예브게니 흐마라에게 맡겨졌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투지휘관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대통령실에서는 최고 총사령부의 특별회의가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군단의 전투지휘관들과 주요 무기 제조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회의를 열어 주요 분야 책임자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자 중에는 무인 체계군 지휘관들도 있었습니다. 로베르트 마데르 브로디, 아조프 국가방위군 군단장, 데니스 프로코펜코 국가방위군 하르티아 군단장, 이고르 아볼렌스키 공수군 부사령관 안드레이 트카추크, 그리고 제19군단 임시사령관 발레리 스크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군단 사령관 안드레이 벨레치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플래시와의 만남을 포함해 그 밖에도 각종 만남이 많았습니다. 플래시와도 만났습니다. 주요 논의 주제는 전선 상황이었습니다. 즉, 지휘관들은 점령군 병력의 경멸과 부대 지원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어는 여전히 적극적입니다. 드론 보급이 다음 주제입니다. 주요 관심사는 작전 심도에서 작동하는 드론을 대규모로 전선에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광섬유 드론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한 과제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인원 분배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투여단 간 인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외국인 자원봉사자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하르티아 여단의 외국인 유치 경험을 다른 부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로 교환 문제도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포로 송환에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결과 관련 부처들은 해당 지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들의 결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인용합니다. 우리는 KPP, 군단 지휘관, 그리고 현재 전선에서 필요한 주요 무기 및 장비 생산업체들이 참여하는 특별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알렉산드레 시르스키는
전 국방장관 미하일 페도로프가 장관 재임 시절 군이 요구한 것을 전선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한 가지를 원했지만 그는 다른 것을 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젤렌스키가 이런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이번 방송의 제목에 언급된 바로 그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식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려면 우크라이나 최고라다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최고라다는 국회의원들의 말에 따르면 8월 18일까지 본회의를 열 계획이 없습니다. 그들은 휴가를 떠났습니다. 전쟁은 전쟁이고 우리 국회의원들의 휴가는 그냥 예정대로입니다. 즉, 이전 국방장관을 해임하고 새로운 국방장관을 임명하는 사이에 약 한 달 정도의 공백이 생기고 그 기간을 직무대행이 메우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직무대행은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정식 장관만큼의 정치적 영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것이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제 심각한 문제인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국방부에서 이런 식의 직무대행이 한 달 동안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도 가장 안 좋은 시점에 속도를 잃는다는 점입니다. 미하일 페도로프와 함께 무엇이 사라지는지 보십시오. 그는 브리핑에서 자신의 개인 프로젝트들을 직접 열거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자금을 재배분했습니다. 2026년 말 군인들의 급여로 처음 책정된 자금을 장거리 타격, 광섬유 드론, 그리고 정찰 시스템에 투입했습니다. 장거리 타격을 지탱한 것은 그의 재정 구조였습니다. 바로 그 정유 공장에 대한 타격이 러시아의 연료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흔히 말하는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 공백의 한 달 동안 누가 이렇게 대담하고 위험한 예산 재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달 동안 시스템이 우리는 당분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새 상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결정을 내리자는 모드로 전환될 위험이 큽니다. 또는 이런 모드로 그냥 대통령실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아무것도 반박하지 않는 거죠. 제대로 된 상사가 없으니 당분간은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군대 단결 문제입니다. 이는 페도로프와 총사령관 시르스키의 갈등, 장군들의 젤렌스키에 대한 최후 통첩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방장관의 해임은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갈등을 드러냈죠. 공군 부사령관 엘리자로프 대령은 사임서를 제출하며 페도로프 해임은 방공망을 약화시키고 러시아 공격에 의한 희생자를 낳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전쟁 한가운데서 정치적 음모 때문에 이런 인물들이 떠나고 새로운 정식 국방장관도 없는 상황은 군대의 통제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반순히 가을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러시아가 새로운 동원령을 준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협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남슈타인 형식의 토요일 협상과 무기 파트너들과의 접촉에서 말이죠. 미하일 페도로프는 직접 수십 건의 드론 거래, 패트리어트 계약, 우크라이나 내 라이선스 생산에 대한 합의 등을 이끌었습니다. 국방장관 대행은 아마도 그런 협상을 대등한 위치에서 이끌기 어려울 것입니다. 파트너들은 진짜 장관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 달간의 외교 공백, 특히 군비와 관련된 외교에서의 공백은 이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내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타격은 오데사와 항구들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일주일째 오데사 방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며 항구와 선박 등 해상 물류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화물선들이 오데사 항구 입항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항상 상대방의 관리적 약점을 감지하고 바로 그 순간을 노려 압박합니다. 상대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국방을 장관 대행이 일일이 직접 챙기는 식으로 맡기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결정입니다. 두 번째 타격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란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모두 소진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 내용은 별도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는 6밤 연속으로 상호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겹치면서 이 모든 것이 미국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엄청난 속도로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평가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탓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비축량의 절반과 패트리엇 미사일의 거의 절반을 소진했으며 이를 보충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패트리엇 미사일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 미사일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최대한 강력하고 무엇보다도 돌파력이 있는 국방부 장관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무기 지원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미 파트너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국방부 장관 없이 한 달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7월 14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뉴엘 마크롱과 군사기술 협력 확대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스칼프 순항미사일과 IASM 유도 항공폭탄 생산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게 되며 여기에 더해 방공 시스템용 아스트라 30 미사일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프랑스 이탈리아 합작 방공 시스템 SEMPT-NG 2기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 시스템은 패트리엇과 유사한 성능입니다. 게다가 젤렌스키는 키예프가 올해 말까지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용 미사일 생산 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젤렌스키가 국방부의 공백을 감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일시 정지는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까지 무서운 일만은 아닙니다. 괜히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안심할 만한 요인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결국 최고사령관, 즉 대통령과 총참모부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보급, 구매, 예산, 정치가 주된 역할이지 군대를 직접 지휘하는 임무는 아닙니다. 군대는 전투지휘 체계를 유지하며 명령은 젤렌스키, 시르스키, 총참모부가 내립니다. 이 체계는 여전히 잘 작동합니다. 두 번째로, 페도로프가 구축한 조달 시스템은 디지털화되어 있고 제도적으로도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장관 자리가 한 달 동안 비어 있다고 해서 그 시스템이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들은 계속해서 드론을 생산할 것이고 계약들도 계속 이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문제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느려지고 결단력 있는 결정이 줄어드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바로 이런 이유로 젤렌스키가 최고사령관 회의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군단의 전투 지휘관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무기 제조업체들이 함께 모여 직접적으로 구매와 공급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총리 쿠레츠키는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군대에 우크라이나 방위산업과 서방 무기로 끊김없는 보급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즉, 보급 문제는 형식적으로 방치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열한 시기에 한 달간 취약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동으로 과정을 관리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우크라이나는 매우 위험한 시기에 진입했고 효율적인 국방부 장관이 해임됐습니다. 그를 완전히 대체할 인물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대행이 있습니다. 베르오브나 라다는 3월 18일에야 모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한 달 내내 국방부는 대행의 지휘 아래 제동이 걸린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오데사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둘러싼 세계적인 경쟁과 겹쳐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달에는 러시아에 대한 공격 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각 전체가 재편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내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미하일 페도로프 없이도 러시아 정유 공장에 대한 장거리 타격 캠페인이 같은 속도로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러시아가 연료 붕괴에 가장 가까웠던 바로 그때 잠시 숨 돌릴 시간을 얻게 될까요? 곧 그 신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러시아 연방 깊숙한 곳에 대한 공격 강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공격의 속도가 유지된다면 페도로프의 시스템은 창시자보다 오래 살아남았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 속도가 떨어진다면 이번 달은 우크라이나에게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을 후원하고 싶으시면 영상 설명에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가능합니다. 모든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막